당신이 출근하는 회사가 내일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5년 1월 현대제철 인천 공장 앞에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철근 싸움을 벌이던 배송 트럭들이 사라졌고 현장 소장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출하량은 과거 절반인 50톤도 안 됐죠. 강남 재건축 현장에 타워 크레인마저 멈춰섰습니다. 주택 착공 40% 급감, 철근 수요 반토막.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조가 8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자 회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 폐쇄를 선언했거든요. 7개월간의 전쟁,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1년에 찍어내는 철강이 10억 톤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철강 물량을 중국은 단 사흘이면 만들어버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365일 걸려 소비하는 양을 고작 72시간 만에 생산하는 괴물 같은 규모죠.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자기네 나라에서 다 소화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내수가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아파트를 안 지으니 철강이 남아도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멈추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용광로라는 게 한 번 불을 끄면 내부가 굳어버려서 다시 켜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돌리는 게 덜 있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중국 철강 기업의 34%가 적자 상태인데도 공장 가동을 멈추질 못합니다. 원가보다 싸게라도 해외에 던져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덤핑입니다. 베트남은 관세를 올렸고 미국도 장벽을 쳤고 유럽도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방패를 들었는데 한국은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 물량 폭탄을 정면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톤당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데 국내 철강사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중국발 철강 쓰나미의 첫 번째 직격탄, 그걸 정통으로 맞은 곳이 바로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철근 수요는 연간 700만 톤입니다. 그런데 국내 공장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1230만 톤이에요. 수요보다 생산 능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팔 곳이 없는데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고에 철근이 쌓이고 쌓인 철근은 가격을 끌어내리고 가격이 떨어지니 팔수록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주문은 뚝 끊겼는데 공장을 돌리자니 전기료, 인건비, 설비 유지비로 하루에만 수십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안 팔아도 손해, 팔아도 손해. 진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현대제철은 창사 이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립니다. 인천 철근 공장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1953년에 세워져서 7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라인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처음으로 백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월에는 아예 한 달간 공장 전체를 세워버리는 전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불이 꺼졌다는 건 단순히 기계가 멈춘 게 아닙니다. 그 공장에 기대어 살던 수천 명의 생계가 함께 멈췄다는 뜻이었죠. 공장이 멈추기 석 달 전인 2024년 9월 현대제철 본사 회의실에서는 노사 대표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안건은 성과급이었죠. 사측이 먼저 숫자를 꺼냈습니다. 약 2,650만 원. 이게 노조가 듣고 싶은 숫자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은 현대그룹 안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훨씬 많은 성과급을 받는데 왜 우리만 이 정도냐는 거죠. 노조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에 자동차용 강판을 납품하잖아요. 그 납품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것이고 그 낮은 실적을 근거로 성과금을 깎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어요. 반면 사측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넘게 급감한 상황에서 성과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냐는 논리였죠. 양쪽 다 나름의 근거가 있었고 그래서 3개월간 협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행선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결국 2025년 1월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찬성 87%, 압도적인 수치로 파업이 가결되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죠. 노조가 파업 장소로 택한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내년 공장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용 강판이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라인으로 직행하거든요. 쉽게 말해 이 공장이 멈추면 자동차가 못 나옵니다. 노조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그룹 전체의 심장을 쥐고 흔들어서 사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측의 대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직장 폐쇄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직장 폐쇄가 뭐냐면요. 회사가 공장 문을 아예 잠가버리는 겁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지만 일을 못하니까 임금이 나오지 않아요.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노동자들한테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당진 공장 근처에 사는 한 40대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아파트 담보대출이자가 매달 빠져나가고 아이 둘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월급이 하루라도 끊기면 가계부가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측도 여유가 있어서 이런 강수를 둔 게 아니에요. 임원급여를 자진삭감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시작된 신경전이 수천 가정의 밥상을 흔드는 전쟁으로 번진 순간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업이 정말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201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철강 호황기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폭발하고 철근 주문이 밀려들던 시절이었죠. 그때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사측은 수십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렸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리는 황금기에 생산이 멈추니까 사측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조는 이걸 학습했습니다. 파업하면 통한다. 밀어붙이면 사측이 꺾인다. 실제로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까지 하나씩 쟁취해냈으니까요. 성공 경험이 전략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의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철근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었고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는 파업이 사측의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장을 세울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 겁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가동해봤자 적자인데 노조가 알아서 세워주니 고맙다고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이전판의 전략을 그대로 쓴 거죠. 마치 여름 옷을 입고 한겨울 눈밭에 나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변했는데 전략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뉴스 카메라는 늘 노사 대표의 얼굴만 비춥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화면 밖에 있었어요. 인천 공장 정문 앞 골목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점심시간마다 공장 노동자들로 만석이던 40인석 식당이 가동 중단 이후 손님이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대료와 식재료비는 그대로예요.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종업원 한 명을 내보내야 했고 결국 부부가 둘이서 주방과 홀을 돌리는 신세가 됐죠. 이분한테는 노조의 요구도 사측의 논리도 다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장이 돌아가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고용보험도 있고 퇴직금도 있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공장 폐쇄의 충격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거죠. 식당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제철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협력사들도 주문이 끊기면서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키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 노사가 팔씨름을 하는 동안 그 테이블 밑에서 깔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에서 물이 흘러야 아래도 적시는 건데 그 물줄기가 끊기니까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속 19년차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45,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가장이에요. 이 사람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고 나가느냐, 남아서 버티느냐. 김 과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목돈이긴 하죠. 하지만 남은 아파트 대출이 8천만 원이고 아이들 학비까지 생각하면 넉넉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회사 분위기가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졌고 남아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어요. 쌓인 피로도 풀고 가족여행도 다녀왔죠. 그런데 6달이 지나자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45세 철강업 경력만 잔뜩 있는 사람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거든요. 결국 1년 뒤 그가 찾은 자리는 중소물류업체의 촬영관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60% 수준이었어요. 수입이 줄어드니 생활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2개씩 줄였고 주말마다 나가던 가족 외식이 사라졌죠. 아내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지만 퇴직금은 대출 이자와 생활비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19년을 바친 회사의 정문이 자꾸 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남은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잔류를 선택한 순간 기다리고 있던 건 임금 삭감 통보였습니다. 거기에 성과급까지 조그라들었죠. 회사가 내건 또 하나의 조건은 주 4일 근무제 시범 시행이었는데요. 이거 듣기엔 좋잖아요. 주 4일이면 워라밸 아니냐고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루를 덜 일하는 만큼 급여가 20% 깎이는 구조였거든요. 사실상 무급휴직을 예쁜 포장지로 감싼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가혹한 건 따로 있었어요. 17년간 현장에서 용광로와 아변기를 달아온 베테랑 기술자가 있었는데 라인이 멈추면서 이 사람에게 내려진 발령이 사무직 재배치였습니다. 철판 위에서 잔뼈가 굵은 손으로 이제 키보드를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40이 넘은 나이에 20살 후배한테 엑셀 함수를 배우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지는데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만을 드러내는 순간 다음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테니까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떠난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고 남은 사람은 현재가 고통스럽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시선을 국내에서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7조 원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7조 원이면 인천 공장 몇 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땅에 꽂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미 미국의 완성차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차용 강판을 한국에서 배로 실어 보내는 것보다 현지에서 바로 찍어내는 게 물류비도 아끼고 미국 관세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게 국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해외 공장이 커질수록 국내 공장에 들어올 투자는 줄어듭니다. 노후화된 설비는 교체되지 않고 신규 채용은 얼어붙고 기존 인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남은 선택지라고는 미국 공장 파견이냐, 더 나쁜 조건의 희망퇴직이냐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현대제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한 장면인 거죠. 공장의 불빛이 꺼진 자리에 다시 불이 켜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7개월간의 대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합의문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양쪽 다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사측에 처음 제시안에서 고작 50만 원이 올랐을 뿐이었거든요. 7개월을 싸워서 50만 원, 노조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얻은 거냐고요. 숫자만 놓고 보면 노조가 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측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7개월간 냉연 공장이 불안정하게 돌아가면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 차질이 생겼고 이건 곧 고객사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청구선은 노사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공장 앞 골목 식당들은 7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린 곳이 속출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반년 넘게 무급휴직 상태로 통장 잔고가 바닥났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합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테이블 밖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없었습니다. 패자만 등급이 달랐을 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50만 원을 더 따내는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장이 해외로 떠나고 일자리 자체가 증발하는 전쟁에서는 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었는데 싸우는 방식은 10년 전 그대로였죠. 임금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경쟁력에서 나옵니다. 그 경쟁력을 함께 만들지 못하면 나눌 파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만의 이익이 아니라 협력사, 자영업자, 지역경제까지 아우르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의 성과금 몇십만 원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출근할 수 있는 공장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닐까요?